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강입니다. 백이성의 한국 근현대사가 총 20강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강 벌써 한 번 텀을 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좀 앞에 10강은 매우 부정적인 이승만의 모습이 나왔으니까 뒤에 10강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부정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좀 지치는데 싶으시죠? 그런데 없어요. 아우, 내가 긍정적인 걸 찾아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원래부터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 강의를 위해서 일주일치를 새로 공부하다시피 해서 와요. 그런데 거의 안 나와요.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앞에 11강은 좀 6.25 어떤 전반, 뒤에 11강은 어떤 정치적인 사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정치적인 사건 중에서 오늘은 11강 뭐야? Ever Ready Pla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덕영 감독이 올해 1월 달에 공개했던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제일 이승만이 잘했다 하는 게 뭐냐면 1번이 뭐냐면은 농지개혁, 2번이 뭐냐 상호 한미 방위조약, 이 두 개를 잘했다라고 그랬죠. 자, 농지개혁은 제가 저번에 한동훈이가 이 농지개혁을 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잘한 게 아니다, 거부권을 했고 농지개혁은 이승만이 반대했던 거다라고 내가 분명히 논증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디 한번 조선일보 또 반론을 한번 제기해보세요. 예? 반론을 제기해보라고. 뉴탐사 구독, 좋아요. 두 번째 뭐야? 한미 상호방위조약. 그거 가지고 내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남성들이 조약을 하고 어떻게 돼? 여자들이 그걸 다 망쳐버렸다. 여자들을 다 팔아먹고 남자들이 조약을 맺었다. 왜? 기지를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토 내에다 설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지 안에 기지촌이라는 거를 일본하고 한국만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누나, 우리의 마누라, 우리의 딸들을 전부 다 걷다 팔아먹었다. 자그마치 38만 명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전쟁 혼혈아들, 전쟁 고아들을 다 어떻게 했대? 이거 일국 일민주의라고 하는 대도 안 한 단일민족 신화를 내세워서 갖다 팔아먹은 결과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숨어있는 본질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좀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미국이 이승만을 그야말로 쫓아내버리려고 했던 Ever Ready Plan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께 공개할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ver Ready Plan. 미국 국무부에서 1급 기밀로 다루었던 것을 1975년도 8월 4일 날 뉴욕타임스가 폭로했던 겁니다. 1953년 8월 8일 한미 상호 방위조약 워싱턴에서 조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구야? 가운데 이승만 이래가지고 여기 뭐 포스터 덜레스, 존 포스터 덜레스,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 여기 왼쪽에는 이승만 행정부의 외교부 장관 뭐야? 변영태. 변영태가 이름 기분이 나빠, 이름. 예. 상호 방위조약 조인 과정 보시겠어요? 유엔군과 공산진영 개성에서 만나 본격적인 휴전 협상을 돌입해.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52년 1월 달에 출발합니다. 소련 지도자 3월 달에 스탈린이 사망했다.
이때 스탈린이 사망하니까 어떻게 돼? 스탈린이 사망하니까 그동안 사사건건 휴전협정에 벤치를 놓던 거부권을 행사하던 스탈린이 왜? 미국이 동유럽 전선에 많이 더 한국에서 휴전을 빨리 협상을 시키면 동유럽 전선에 미군이 더 많이 들어올까봐 사사건건 거부권을 날리던 스탈린이 사망합니다. 유엔군과 공산진영 부상포로 교환 협약에 서명했다. 6월 8일 날 유엔군과 공산진영 송환 거부 포로 문제 놓고 판문점에서 중립국 관리에 합의한다. 이승만 대통령 반공포로 석방 조치 단행 6월 18일. 저게 여러분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모르시죠? 반공포로 석방. 아니 저거를 무슨 이승만의 업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는 완전히 다르게 봐요. 저거를. 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정부 윌터 로버트슨 극동 담당 차관보 특사의 급파. 왜? 미국이 놀랬거든. 그 다음에 뭐야? 변형태 외무장관, 존 덜레스 국무장관 한미 상호방위조약 가조인.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공식 조인. 그 다음에 조약을 공식 발효했다. 54년 어디야? 11월에 53년 11월에 조약이 공식 발효되고 한미 합의 의사록에 조인을 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3년 6월 18일 그로부터 약 2달 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프란체스카하고 저 한국 이름 이금수희 굳세어라 금수나의 그 이금수희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흔들고 방공포로들이 막 난리를 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포로수용소에 갑니다. 저 때가 뭐냐 하면은 거제도의 포로수용소는 미군 밑에서 상당히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우를 잘 해주다 보니까 미군의 도드준장을 포로수용소장 도드준장을 반공포로들이 공산진영 포로들이 포로로 잡고 인질로 잡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당시에 북한의 강계하고 신의주에 있던 우리의 미국 포로들하고 그 반공 포로들은 영 대우를 못 받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미국이 몸이 달아가지고 더욱더 반공 포로 협상에 매달린다. 그거를 보고 이승만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제대로 잘 맺으려면 한국군 20개 사단을 더 증강해달라. 미군 무기 더 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은 당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우리는 어떠한 나라하고도 1대1로 조약을 맺은 적이 없다. 상호방위조약 같은 거는 절대 안 된다. 따라서 너가 한국하고 우리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승만이 여기서 꾀를 내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한국군 20개 사단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반공포로들의 문을 전부 다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약 3만 8천 명 정도 되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전체의 포로수용소 가운데 2만 6천 명 정도가 대거 그냥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중공군 포로도 약 6,2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다 뛰어나와. 그 과정을 그린 문학작품이 최인훈의 광장입니다. 그래 여기에 뭐야? 뛰어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태극기하고 이승만 사진 들고 뛰어나오는 거야.
그렇게 뛰어나오니까 어떻게 돼? 중국의 모택동, 저우언나이, 주내, 마오쩌둥, 저우언나이, 북한의 김일성이 뭐냐면 26,000명만큼 26,000명이 이 개방대가 나갔으니까 26,000명만큼 휴전선에서 더 죽이면 된다 해가지고 강력한 초공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어떻게 돼? 황해도의 옹진군, 그 다음에 경기도의 개성군, 경기도의 김화군,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저 대동강 제일 하구에 있던 초도, 이런 것들을 모조리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이승만은 머리가 정말 아팠을 거예요. 미국을 대상으로 또 그런 걸 해야 되고, 내는 공작을 펼쳐야 되고, 뭐냐 하면은 또 어떻게 돼? 국내 정치도 또 공작을 펼쳐야 됩니다. 1952년 1월 18일. 상호 방위조약 맺기 1년 7개월 전이죠. 보세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표결. 직선제 개헌안을 한번 내봅니다.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한 번 더 해물라고 이렇게 하는 거다 해서 찬성 19표, 반대가 143표, 기권 1표로 분명히 압도적으로 부결됩니다. 여기에 이승만이 제대로 열받은 거예요. 자, 한 번 표결을 했잖아. 한 번 표결을 했죠. 그럼 우리나라의 법 원칙이 뭡니까? 일사부재의 원칙. 한 번 표결한 것은 그대로 다시 표결을 못한다가 돼 있잖아. 최상병 특검이라는 거는 지난번 국회에서 한 번 표결했지만 그 작구를 다 고쳐가지고 요번에 다시 지금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표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헌법 개정안은 그대로 이승만의 직선제 개헌안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다 이 말이야. 그럼 위헌이죠. 자, 4월 20일 국무총리 장면이 파면됩니다. 왜냐하면 내각제파거든. 의원 내각제파니까 파면되고 다시 장택상이라는 국회 부의장을 국무총리로 끌어올려. 대통령의 권한으로 1952년 5월 12일 자, 무소속 의원 중에 서민호라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이 순천에서 현역 대위를 총살합니다. 이것도 말이죠. 현역 대위가 서민호 의원한테 굉장히 건방지게 굴었다 그래. 그래서 총살을 했는데 이거를 핑계 삼아서 서민호 의원을 구속 뒤에 석방 결의안을 국회에서 내거든요. 이게 통과돼요. 그래서 석방돼요. 네가 뭔데? 국회의원들,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뭐냐면 네가 뭔데? 이승만 네가 뭔데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구속하느냐?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석방 결의안을 내. 그럼 석방을 해야 되잖아. 5월 25일 날 재구속을 해.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러 가던 5월 26일에 50여 명이 무소속 국회의원 50명이 국회로 통근버스를 국회에 지금 이때가 임시수도 부산 아닙니까? 통근버스를 부산극장 지금 국회의사당에 있었던 부산극장으로 통근하던 통근버스 50명이 탔던 통근버스를 통째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 국제공산당에 이 50명이 가입했다. 그래서 50명을 안 풀어주고 그 중에 10명을 경찰서의 관내에 입건해 있고 10여 명을 유치장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체포죠. 자, 잘 보세요. 되게 복잡합니다. 첫 번째 직선제. 그러고 나서 표결을 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그러고 나서 1951년에 여러분 자유당이라는 게 생기거든. 그런데 자유당이 원내 자유당은 원내에 지금 표결 찬성한 자유당 애들만 있잖아. 19명 원내 자유당은 저게 첫 번째 표결을 했는데
찬성이 19표밖에 안 나오니까 이승만이 나 도저히 이 새끼들 무능해서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통일노동당이라고 하는 노동당이 아니고 노농당입니다. 노농당이라고 하는 애들로 원외자유당이라는 걸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철기 이범석 장군을 주체로 해가지고 이 원내까지 다 포괄하는 신라회라고 하는 깡패 집단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표결을 하는데 50명이 지금 경찰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다 뭐 털면은 다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뭐 옛날에 뭐 첩을 한 명 데렸다, 뭐 곡식을 한 섬을 뭐 빼돌렸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거를 전부 다 잡아내가지고 전부 다 총뿌리를 겨누가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국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2차 표결을 해가지고 온갖 테러와 연금 속에서 밤에 5시간을 그래도 무소속 의원들이 버티거든. 나는 절대 찬성 표결 못한다 이래가 버티는데 버티다가 결국에는 굴복해서 기립투표 이렇게 기립투표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라 이래가 기립투표를 해가지고 찬성 164명 3명 기권 3표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통과된다고. 여러분 이승만이 대통령 해먹은 건 전부 이런 식이었다고. 폭력을 휘두르고 체포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명분이 뭐냐. 국제공산당에 가입했대. 이렇게 열받는 경우 어떻게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제공산당에 가입했다고 이 모든 사건은 전부 다 보도 통제를 하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국제공산당에 가입했다 이렇게 알렸다. PD님 이런 이승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게요. 아직도 그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아직도 현충원에 자체가 참 역사적인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승만을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했고 누가 이승만의 유해를 현충원에 묻었나 이거 궁금하시죠? 바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부산 정치파동. 자, 부산 정치파동은 뭐냐? 통근 버스 째로 경찰서로 데리고 간 거. 이거를 부산 정치파동. 그 다음에 뭐야? 이거를 뭐야? 발췌 개헌안이라고 합니다. 자, 발췌 개헌안의 위헌성.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두 번째, 헌법안을 다시 올렸으면 뭐냐? 공고를 하고 한 달 있다가 개헌을 해야 되는데 공고를 안 했다 이거예요. 세 번째, 찬반 토론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다. 아니 허락되지도 안 하고 했는데 무슨 찬반 토론을 했겠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의결이 기립으로 공개적으로 강제되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은 누구냐면 철기 이범석 장군입니다. 김좌진 장군 밑에서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끌었고, 근데 그 이끈 것도 지금 와서 보면 홍범도 장군이 많이 한 건데, 이끌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지만은 원외 자유당으로 이승만의 개노릇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가 떨어졌던. 이범석을 부통령으로도 쓰지 않아요. 발로 차버려요. 예. 왜? 젊거든. 그러니까 이승만은 불안하거든. 내 죽고 나면 저 새끼가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장면을 의원 내각제니까 쳐버리고, 여기 옆에 누구야? 장택상. 국회 부의장 장택상이 직선제 이승만 지지파였다 이거야. 그 다음 여기. 그러고 나서 뭐냐 하면은 부통령감으로 1952년 7월 달에 선거를 해서 이승만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갔던 함태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이로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승만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뭐 안 느껴지세요? 이 사람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피디님 좋은 사람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그 유유상종이라고 좋은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함태영이 바로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죽었을 때 이승만을 그래도 다시 데려와야지, 이승만을 그렇게 놔두선 안 된다, 다시 데려와야지 해서 데려와서 국립현충원에 묻은 새끼가 바로 함태영입니다. 함태영이 지 손자가 나중에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는데 지 손자가 잘려 나가는데도 계속 부통령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노욕의 대명사입니다. 함태영이가. 그래서 지금 일국의 부통령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역사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입맛 때문에 이승만이 국립현충원에 묻혔다라고 하는 점. 자, 제2대 정부통령 선거인 부산 1952년 8월 5일입니다. 부산 정치파동에서 그 50명이 그렇게 잡혀나간 거는 다 국제공산당에 연루돼가 잡혀나왔구나 하니까 뭐냐, 내각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회 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측 안이 하나 있고 내각 책임제와 국회 당헌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가지고 통과시켰다. 이래서 발췌 개헌안이라는데 사실상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이다. 왜? 간선제안, 내각 책임제안으로 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될 게 뻔하니까 이렇게 직선제로 돌린 겁니다. 자, 직선제 돌려가지고 전체 투표수 727만 5,883표, 투표율이 888.09%, 대단한 투표율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523만 8,769표, 이때부터 조봉암 선생이 2위를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부통령 선거에는 저기 함태영 선생이 254만 표를 득표해서 어떻게 돼? 다른 후보들을 다 물리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철기 이범석 장군이 다시 출마를 했는데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왜 이승만보다 안 되지? 이승만이 선거에서 뭐라고 하느냐? 선거운동 중에 철기 이범석은 자유당 후보지만은 나의 러닝메이트가 아니다. 내 러닝메이트는 함태영이다.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함태영이라는 정말 대중적인 인기가 전혀 없던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승만이 데려와서 그 부통령을 시킨 거예요. 옛날에 대통령이 유고사항이 임기 중에 발생하면, 대통령의 유고사항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돼? 다음 부통령 부통령으로 있던 사람이 대통령이 가야 되니까 지금 미국처럼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부통령으로 세우는 이승만의 노욕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뉴탐사 구독, 좋아요. 자, 에버레디 플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975년 8월 4일 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어. 폭로했어. 1952년 5월 26일 부산에서의 정치 파동. 자, 국회의원 50명 데리고 간 거. 그 다음에 52년 7월 2일 발췌 개헌안이 폭압적인 분위기에서 통과된 거. 1952년 8월 5일 직선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것까지 미국 정부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승만이 이 새끼 안 되겠는데. 이때 이승만의 편은 여러분
이승만을 편들어주는 사람은 여기 메가더밖에 없었어요. 메가더가 정확하게 이승만의 편이었죠. 여기에 휴전 문서에 조인을 하고 있는 뭐예요? 이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이승만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이때 에버레디 플랜에 사인을 합니다. 왜? 아이크, 이 왼쪽에 있는 아이크 만세, 아이크라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말하거든요. 1952년 트루먼의 그 대통령을 이어받아서 자기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저기에서 어떻게 돼? 에버레디 플랜 1차 플랜에 동의를 합니다.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8군 사령관 맥스웰 테일러, 1953년 5월 4일 날 미군이 정확하게 미 8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가 사인을 딱 했어. 그 사인은 누구의 찬성을 받았느냐 하면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사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맥스웰 테일러에게 자기 8군 사령관이 자기보다 미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유사시에 내가 오케이만 하면은 바로 실행해라. 바로 이승만의 저격 암살 후에 다시금 대한민국을 모두 미군이 장악한다라는 플랜이었습니다. 에버레디 플랜이었어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에버레디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미국이. 53년 5월 4일 날 저거를 준비 계획을 실현했다 이거야. 그랬는데 실행을 하지 못하죠. 이후의 역사는 여러분들 아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 에버레디 플랜이 언제 실행이 됩니까? 1960년 4월 26일 날 4.19 혁명 당시에 미국이 딱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면서 이승만이 미국에게 배신당함으로써 어떻게 돼?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이승만이 축출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에버레디 플랜이 현실화된 것은 1960년 4월 19일 바로 우리나라가 백성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저것이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성공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에버레디 플랜이 결국에는 완수되었다. 에버레디 플랜의 상세 내용 1975년 8월 4일 뉴욕타임즈의 폭로. 내가 이거 뉴욕타임즈 내 자료 화면 내 띄울게. 내 소설 아니에요 이거. 1번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유엔군이 조치를 따르도록 한다. 이승만 정권을 따르지 않는 군사령관들을 회유, 군사행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쿠데타는 자제하도록 하고 이들과 반체제 지도자들을 보호한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장면, 해공, 신익희, 조병옥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육해공군 지원을 중단하며 한국의 수송로와 전력시설을 장악한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유엔군 사령부의 정책 노선을 따르도록 하고 이 노선을 지키도록 한국군에게 명령하도록 한다. 자, 굵은 글씨 보세요. 만약 이승만이 이를 거부하면 이승만 정권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한국군을 유엔군에서 축출한다. 이승만 정권의 승인을 취소하며 유엔군으로부터 한국군을 축출한다. 해안봉쇄를 단행하고 계엄령을 선포한다. 해안봉쇄, 삼면이 바다인 이 해안봉쇄를 단행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 플랜이 만약 실행되었더라면 이 플랜의 궁극적 실현은 52년도에 처음 세워져서 60년에 4.19 민중혁명이 일어났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다시 뒤집어지고 또다시 17년이 지나서 1979년에 전두환이 다시 하고
또다시 시민혁명으로 이제 직선제가 수립되는 바로 87년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버레디 플랜은 우리의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해서 저것이 실현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제 시각입니다. 뉴탐사 구독, 좋아요. 왜 계획을 당장 실행하지 못했을까? 1952년 부산 청치 파동과 그 발췌 개헌 사태를 보고도 74%라는 엄청난 지지율을 2대 대선에서 보여준 이승만. 미국은 그런 그를 쫓아내기에 힘이 부족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주류 학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만은 저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학설을 하나 냅니다. 주류 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몽고메리, 영국군의 사령관 몽고메리하고 미군 사령관 조지 패튼의 그런 2년간의 말 그대로 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싸우는 걸 가운데에서 2년 동안 가만히 보고 있었던 보살이다 이거야, 이 아이젠하워가.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74%나 되는 엄청난 투표율, 지지율을 보인 이승만을 쫓아내면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지도자를 쫓아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켜보자 수준이었는데 저는 그거는 100%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류학계 박태균 교수, 서울대학교 박태균 교수, 이화여자 대학교 사학과의 정병준 교수, 연세대학교의 박명림 교수의 학설을 제가 지금부터 완벽하게 부인합니다. 밑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누가 맞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신산유국 이란에서의 이미 엄청난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뭐냐? 무하마드 모사데크라고 하는 이란의 지도자가 서기 전에 팔레비 국왕이라고 하는 애를 미국이 지지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런데 모사데크가 이란의 석유 국유화, 더 이상 다국적 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나 아람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스탠다드 오일 같은 곳에 절대로 석유를 못 판다라고 하면서 석유 국유화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민족주의를 외치죠. 그런데 뭐냐면 CIA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팔레비 국왕을 이란의 권력 수반에 다시 앉힙니다. 자, 모사데크는 어떻게 권력을 잡아내냐? 산유국의 권력이 석유 메이저에 반할 때, 석유 메이저에 반대될 때에 대국에 의해 전복된다라고 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강대국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1953년 8월 15일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모사데크 총리 역시 80%라고 하는 완벽한 지지율로 선거를 해가지고 다시 당선된 사람이지만, 그래서 팔레비 국왕을 쫓아냈지만 어떻게 돼요? 아이젠하워에게 그 지지율 80% 이런 거는 조금의 고려 가치가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의 국무부 장관 누구? 존 포스터 덜레스, 자기의 동생 윌리엄 덜레스가 이때 누구였습니까? CIA, 미국 정보부, 해외 정보부 CIA의 뭐예요?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포스터 덜레스가 53년 8월 8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거는 왼쪽에서 이란에 엄청난 군사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CIA가 전부 다 산유국으로서의 모사데크가 전혀 석유를 팔지 못하게 하니까 그 석유를 팔게 하려고 정권을 뒤집었다 이 말이죠. 거기서 힘을 너무 써버렸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은 봐준 겁니다. 아유 저 석유도 안 나는 나라 그냥 냅둬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자, 누구의 의견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누구의 의견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메가더의 여기는 왜 사진을 내가 놔두었느냐? 트루먼이 여러분 1951년에 누구를 해임했습니까? 메가더를 해임했죠. 메가더가 미국에 돌아와서 연설을 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연설을 한 게 51년도인데 51년도에 그 연설을 하고 메가더의 인기가 동정표를 위실해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 아이젠하워는 자기의 상관이 메가더였단 말이야. 군사 시절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이승만 정권을 뒤집어 엎으면 메가더가 저 사태를 이용해서 다시 대선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어가지고 공화당에서 자기를 꺾고 대선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대선 후보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왜 그런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에버레디 플랜을 실행하지 못했던 거죠. 첫 번째, 아이젠하워가 자기가 공화당의 선거를 자기가 후보가 되지 못할까봐. 두 번째, 이란에서 모사데크라는 애를 이미 힘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정치의 이벤트를 겪은 아이젠하워로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다시 맺어줄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1952년 8월 18일 날, 6월 18일 날 뭐예요? 53년에 방공포로들을 이승만이 지 마음대로 석방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에버레디 플랜을 이승만에 대해서 계속 강행할 시에는 메가더가 큰 힘을 얻어서 공화당에서 아이젠하워를 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에버레디 플랜을 못했던 겁니다. 자, 52년 미국 대선의 하이라이트. 52년 미국 대선 하이라이트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한국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미국 공화당의 대선 공약이에요. 옆에 있는 건 누구예요? 부통령 리처드 닉슨.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죠. 리처드 닉슨이 저때 그거였다고. 자, 보세요. 저의 솔직하고 완전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새 행정부의 첫 번째 임무는 하나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침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전쟁을 조기에 명예롭게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국민에 대한 트루먼과 저의 다른 약속입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행정부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전 행정부가 할 수 없었던 것을 그와 같은 당의 후계자가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행정부는 어디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대통령이 간단하고 확고한 결심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결심이란 한국 전쟁을 명예롭게 끝낼 때까지 정치의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전쟁을 끝내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I shall go to Korea. 여러분, I shall go to Korea. 나는 한국에 갈 것입니다. 1952년 12월 4일 대통령 당선인 신분 첫 번째로 방한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크의 첫 번째 방안입니다. 1960년 6월 19일 대통령 퇴임 직전 두 번째로 방한합니다. 저는 1962년 12월 4일에 이승만을 방한해서 에버레디 플랜에 대해서 이미 이승만한테 얘기했다고 봅니다. 네 행동 조심해라. 조금만 잘못하면은 바로 바꾼다. 우리 미군이 딱 준비되어 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1952년 12월 4일 아이젠하워의 저 대통령 당선인 신문으로 첫 번째 방한했을 때
가고 난 뒤에 이승만이 알아서 미국에 긴 얘기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바로 월남전, 첫 번째 월남전에 우리나라 군대를 파병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우리나라 군대를 파병을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승만 아니랄까봐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하는 말이 뭐냐? 미군에 의한 우리나라의 병력 사단을 35개 사단을 만들어 달라 그래. 그러고 난 뒤에 1960년에 6월 19일 날 여러분 4월 4.19 민중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 하와이로 간 다음에 이승만 퇴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퇴임 직전이거든. 그때 우리나라에 옵니다. 와가지고 허정 당시에 대통령 권력 대행하고 권한 대행하고 회담을 가집니다. 그때 아마 에버레디 플랜이 완수된 것에 대해서 허정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는 완수겠지. 그런데 제가 누구라 그랬죠? 제임스 하우스만. 그 새끼 머릿속에는 아직 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뒤에 뭐가 일어나?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12월 4일 날 와가지고 발췌 개헌하고 부산 정치 파동에 대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헌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꾸짖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이때 중석불 사건이라는 거 같이 터지거든. 이것 때문에도 한국 전쟁을 무조건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미국의 여론이 굉장히 컸어요. 뭐냐? 1952년 3월에 한미 중석협정, 텅스텐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이때까지 중석을 중국산을 많이 썼대. 그런데 이제는 뭐냐? 중국이 공산화가 돼서 중석이 안 와요, 미국으로. 그럼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이승만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상동광산,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에 상동광산이라는 곳에서 중석이라는 게 많이 나.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 2년간 중석 1만 5천 톤을 미국에 수출하는 걸로 해요. 이것도 2년간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굉장히 중석에 대해서 의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자기가 2년간 더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은 게 있어요. 중석을 팔아서 번 달러가 기계, 선박, 화물, 자동차 요렇게 산업 부흥자재용으로 쓰는 걸로 법률로 지정돼 있었거든. 이때 말이죠. 대한민국에. 중석을 15,000톤을 주기 전에 선불로 받았어요. 돈을. 이런 땡큐가 어디 있어요? 1952년 7월에 350만 달러하고 당시 국고에 있었던 120만 달러, 무려 470만 달러를 식량 도입으로 뭐냐? 민간 상사에다 불화를 해줍니다. 불화를 해주는데 농림부가 지정하는 가격은, 잘 보세요. 농림부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지정된 지역, 부산, 경남, 농민과 노무자들에게 비료와 식량을 지급하기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줬어. 그래서 뭐냐면 전후 복구 사업이 시급하다. 농촌이라는 이런 데 보급하는 게 시급하다. 그런데 민간 무역업자들은 그 규정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뭐냐면 비료와 식량을 들여와가지고 마음대로 정한 가격에 시중에 팔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엿장수 마음인 거야. 100원에 팔아라 했는데 지 마음대로 1,000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비위를 알아챈 국회가 이승만 정부에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이 항의한 사람들이 12명의 조사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검찰과 함께 수사를 벌여가지고 4개 기업이 무려 40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국회 조사위원회 12명이 말이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40억이 아니라 무려 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횡령되었다고 발표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50여 명이 통근 버스로 탔는데 그 중에서 10명을 체포했다고 했죠. 국제공산당 연루 혐의로. 이때 10명이 정확하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중석불 사건에 500억 원이 횡령됐다고 발표했던 10명이에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그래서 부산 정치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했던 결과 뭐야? 제가 자료에서 빼먹었는데 이거 하나 올려주세요. 부통령 김성수, 여러분 2대 부통령 김성수가 나 안 해 이러고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2대 부통령 김성수가 다 애지중지에 아끼던 국회의원이었어. 2대 부통령 김성수가 이승만을 보고 야 네가 물러나야지 왜? 그래서 뭐냐 하면은 470억을 전부 다 입말 포켓을 해먹고 자 51년도 5월 달에 이거 비리를 너무 다양하게 저질러 여러분들이 괜찮아. 지난 시간에 말했던 뭐야 51년도 5월 달에 국민방위군 사건 때 30억인가 해묵은 거 있죠. 그거 하고 이걸로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중석불 텅스텐 달러를 어떻게 해가지고 선거 때 전부 다 고무신 팔고 면티 팔고 반스 팔고 이거 가발 팔고 그래가지고 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억은 어떻게 돼? 자기네들끼리 노나 묻고 이거를 전부 다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함인섭 농림수산부 장관. 그런데 이거 뭐야 동상이 있죠 여러분. 함인섭 농림수산부 장관 주변에 전부 다 박수 치고 있죠 이렇게. 이 사람 누굴까요? 강원대학교의 초대 총장, 강원대 이사장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경유착 사건입니다. 이승만 행정부가 바로 한 달 뒤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및 직선제 투표를 앞두고 정치 자금을 무려 470억이나 획득한 사건입니다. 농림부 장관 함인섭은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함태영은 뭐야? 부통령으로 당선돼가지고 52년도부터 56년도까지 띵가 하면서 잘 해먹었어. 이런 나쁜 손자가 지금 저 엄청난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저 함태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검사 아니랄까봐 지 손자를 팔아먹고 나쁜 놈을 시키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사건 발생 후 5년이나 지난 뒤에 1957년에 4월 달에 부산에서 해야 되는데 대구에서 열려가지고 혐의자 전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런 뭐야 무죄라는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벼운 형량으로 마무리. 제일 나쁜 놈 이승만은 이때부터 60년까지 8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더하고 에버레디 플랜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이 엄청난 비리덩어리의 심판은 1960년에 제대로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해가지고 저 1차 국민방위군 사건하고 중석불 사건을 철저하게 보도 통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기에 완전히 까막눈이 돼가지고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PD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